김성준은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오피스텔에 홀로 남아있다. 이곳은 실패한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장소로 더 자주 언급되는 동네이고 그는 어느새 그 정의 안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람이 되었다. 54이라는 나이는 한국 사회에서 이미 한 번 이상 정리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그는 그 사실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 새해 전 그의 삶은 명확한 방향을 잃었다. 아내 이혜린이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였다. 진단은 늦었고 치료는 길었으며 결과는 냉정했다. 건강보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은 가족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버텼다는 표현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그는 단지 흘러가는 시간에 붙들려 있었을 뿐이다. 이혜린의 죽음 이후 김성준에게 남은 것은 기록과 통지서였다. 병원에서 발급된 서류, 보험사의 안내문, 연체를 알리는 우편, 그리고 회사 구조조정 통보서. 그가 20여 년간 몸담았던 전자부품 하청 공장은 글로벌 재편이라는 이름 아래 문을 닫았고 남은 직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짧은 위로와 형식적인 재취업 안내뿐이었다. 중장년 노동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을 다시 가르치는 수준이었고 현실적인 재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는 점점 사회의 언어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되어갔다. 김성준은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여기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평가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감각이 그를 압도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 가장의 정체성은 여전히 생산성과 직결되어 있고 그것을 상실한 순간 개인의 존엄 역시 흔들린다. 그는 아내의 치료 기간 동안 모든 힘을 가족에게 쏟아부었고 그 선택에 후회는 없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남은 공백은 예상보다 컸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받아들인 단기 일용직과 파견 업무는 일관성이 없었고 신체 조건과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도 잦았다. 결국 그는 장애 판정을 받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그 결정이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드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아내가 떠난 뒤 집안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주던 일상의 리듬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반복뿐이었다. 그는 거울을 피했고 과거를 정리하는 일도 미뤘다. 상자 하나에 담긴 아내의 유품과 편지들은 여전히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그것들은 추억이라기보다는 아직 닫히지 않은 질문에 가까웠다. 함께 살아온 시간보다 혼자 남은 시간이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는 의도적으로 생각을 중단했다.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은 그에게 아직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었다. 구로의 오피스텔은 외형상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김성준의 삶을 다시 세우기에는 지나치게 임시적인 공간이었다. 이곳에서는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보다 당장의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는 점점 그 분위기에 잠식되고 있었다. 삶이 단기 계약처럼 느껴졌고 다음 달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고방식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포기와 체념이 구분되지 않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잃는다. 김성준에게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끈이 하나 있었다. 경상남도 하동에 남아있는 작은 산지, 조부의 이름으로 남겨진 땅이었다. 그는 그 땅을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다. 개발 가치도 없고 관리 비용만 드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이상하게도 그곳이 자주 떠올랐다. 어린 시절 잠시 머물렀던 기억, 전쟁 이후 조용히 숨어 살던 노인의 모습, 그리고 도시와는 다른 시간의 흐름. 그것들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서울 밖의 삶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남아있는 것이 생존인지 아니면 천천히 소멸되는 과정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한국 사회는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실패를 숨기지 않는 사람에게 훨씬 더 가혹하다. 김성준은 자신의 실패를 감추는 데 지쳐 있었고 그렇다면 아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망이 아니라 단절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이 시점에서 그의 삶에는 극적인 사건이 없었다. 다만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생각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고 과거를 견디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 방향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구체적인 행동도 시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정체된 삶이 그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었다. 김성준은 스스로를 구하려는 의지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거창한 희망이나 꿈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 싶다는 욕구에 가까웠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 남성의 실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인식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결국 선택은 개인의 몫으로 돌아온다. 그는 아직 그 선택의 형태를 알지 못했다. 다만 지금의 자리에 머무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만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변화가 진행 중이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결심,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방향성. 김성준은 그것이 삶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각은 그를 더 이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김성준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났다.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시간은 더 이상 생활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었다. 그는 종종 새벽에 깨어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고 목적 없이 정보를 넘기는 습관이 생겼다. 그것은 무언가를 찾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생각을 멈추기 위한 임시 수단에 가까웠다. 뉴스, 중고 거래 게시판, 구인 공고, 오래된 블로그 글들이 무작위로 이어졌다. 대부분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주지 못했고 그래서 더 오래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고 거래 사이트의 오래된 게시물 하나가 그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최신 글도 아니었고 추천이나 댓글도 거의 없는 항목이었다. 산업용 폐기물 처리 안내와 비슷한 분류 속에 묻혀 있었고 제목 역시 무심했다. 1970년대 제작된 여객용 철도 객차, 장기간 방치, 상태 불량, 자가 이전 조건.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낮았다. 김성준은 처음에는 그 게시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철도 차량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철도가 차지했던 위치와 그 안에서 사라진 많은 것들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을 뿐이었다. 게시물에 첨부된 설명은 간결했고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만 나열되어 있었다. 오래된 화물역 인근, 관리 주체 부재, 철거 예정, 임시 처분. 그 모든 단어는 보통 사람에게는 회피의 신호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성준에게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는 왜 이 게시물에 시선이 머물렀는지 곧바로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그동안 자신이 접해온 모든 선택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분명했다. 재취업, 재교육, 단기계약, 임대 연장 같은 단어들은 늘 동일한 결말을 암시했다. 반면 이 객차는 사회의 질서 바깥에 놓인 물건처럼 보였다. 제도와 평가에서 벗어나 있었고 실패나 성공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었다. 그것은 김성준이 현재의 삶에서 느끼는 위치와 묘하게 겹쳐졌다. 그는 게시물을 다시 읽었다. 위치는 경상북도 영주, 예전 화물 취급을 하던 구역 인근. 이미 철로 기능은 상실되었고 주변 정비 계획도 불투명하다는 설명이 덧붙어 있었다. 이전 비용과 이후 활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있었다. 법적 문제는 없으나 행정 지원도 없다는 문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방관 선언처럼 느껴졌다. 사회는 이 물건의 존재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김성준은 자연스럽게 하동의 땅을 떠올렸다. 수십 년간 방치된 그 땅 역시 비슷한 상태였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가치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 장소. 개발 계획도 관광 자원도 투자 전망도 없는 곳. 그는 그 땅을 떠올릴 때마다 쓸모없다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단어의 의미가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쓸모없다는 것은 관리와 기대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두 대상 사이의 공통점을 인식했다. 객차와 땅, 그리고 자신. 모두 한때는 필요했고 역할이 있었으나 이제는 체계 밖으로 밀려난 존재들. 그 인식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집중을 불러왔다. 그는 계산을 시작했다. 실제 비용, 운송 가능성, 법적 절차, 현실적 난관. 대부분은 부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졌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이 아이디어를 즉시 폐기하는 것이 맞았다. 그러나 김성주는 합리성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미 합리적인 선택들이 그의 삶을 구해주지 못했다는 경험이 쌓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최선의 선택을 찾고 있지 않았다. 다만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 선택지를 찾고 있었다. 객차는 주거 공간으로서도 투자 대상으로서도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기존의 규칙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게시물을 닫지 않았다. 화면을 유지한 채 관련 정보를 추가로 검색했다. 국내에 방치된 철도 차량, 이전 사례, 개인 활용 기록. 대부분은 실패 사례이거나 언론에 잠시 소개된 특이 사례에 불과했다. 지속 가능한 생활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정보들이 자신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실패 가능성은 이미 그의 일상에 내재되어 있었고 더 나빠질 여지도 제한적이었다. 그는 이 생각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선택은 설명의 대상이 되기 쉽고 설명은 곧 설득과 반대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김성주는 더 이상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할 에너지가 없었다. 그는 판단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하나의 방향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재정렬에 가까웠다. 며칠 동안 그는 이 생각을 반복적으로 검토했다. 감정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려 했고 현실적 조건을 무시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동시에 이 선택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잃을 수 있는 것을 대부분 잃은 상태였고 그 사실이 오히려 판단을 명료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인식은 때로는 가장 단단한 발판이 된다. 김성주는 영주라는 지명을 다시 떠올렸다. 서울에서 멀지 않지만 일상적인 이동 경로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 도시. 하동과도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리. 그는 두 지점 사이의 선을 머릿속에 그렸다. 아직은 추상적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연속성이 느껴졌다. 서울에서 끊어진 삶의 흐름이 다른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것만으로도 그의 사고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다. 그는 마침내 게시물의 연락처를 저장했다. 전화를 걸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저장이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신호였다. 선택을 유예하되 완전히 닫지 않겠다는 태도. 김성주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무작위로 화면을 넘기지 않았다. 생각은 점점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었고 그 지점에는 오래된 객차와 이틴 땅이 겹쳐져 있었다. 그는 아직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다. 다만 이 생각이 그를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사회가 제공하지 않는 기회라면 사회의 언어를 벗어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김성준의 삶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은 달라지고 있었다. 김성준은 결정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생각이 길어질수록 선택은 희미해지고 희미해진 선택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의 결단은 늘 책임과 위험을 동반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위험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그는 이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합리성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현실적인 정리를 시작했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었고
유지와 이동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했다. 남겨둘 이유가 없는 물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그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한국의 도시 생활은 축적을 전제로 하지만 축적된 물건의 대부분은 관계와 기능을 잃은 채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감정과 실용을 구분하려 했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관련된 물건들은 자연스럽게 분리되었다. 그것들은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이동의 대상이었다. 중고 거래와 위탁 판매, 폐기 신청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김성주는 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았다. 빠른 정리가 중요했고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싶었다. 물건을 내놓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요약되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 감각을 붙잡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이력은 소유와 성취로 판단되기 쉽지만 그는 이제 그 기준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은 자산은 많지 않았고 계산 결과는 늘 빠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법적 확인이었다. 하동에 있는 땅의 등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했고 소유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관리 이력 부재와 접근성 문제는 분명히 존재했다. 김성주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결정을 강화했다. 누군가의 관심이 닿지 않는다는 것은 간섭도 없다는 의미였다. 그는 해당 지역의 최소한의 행정 규정과 생활 조건을 검토했고 장기 체류에 필요한 요건을 정리했다. 불편함은 예상 범위 안에 있었고 치명적인 제약은 없었다. 운송 문제는 가장 큰 변수였다. 객차 이전은 일반적인 이사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고 전문 업체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는 여러 곳에 문의했고 대부분은 난색을 보이거나 과도한 비용을 제시했다. 일부는 책임 문제를 이유로 아예 거절했다. 김성주는 그 반응에 익숙해져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규격을 벗어난 요청은 늘 번거로운 것으로 취급된다. 그는 결국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를 찾았고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비용은 현재의 자산으로 감당 가능한 선을 넘나들었지만 그는 조정을 택하지 않았다. 타협은 이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었다. 객차 구매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다. 판매자는 감정 없이 조건만을 제시했고 김성주는 그 태도가 오히려 편하다고 느꼈다.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 없는 거래는 드물다. 그는 서류를 확인했고 이전과 처분에 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 이 선택이 실패로 귀결될 경우 되돌릴 여지는 거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명을 미루지 않았다. 선택의 순간은 짧았고 이후의 시간은 길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정리의 마지막 단계는 서울을 떠나는 준비였다. 김성주는 주소 이전과 행정 절차를 정리했고 정기 지출을 중단했다. 연락을 유지하던 몇 안 되는 관계에도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해를 구하는 일은 피로를 동반하고 피로는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는 조용히 사라지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선택이 오해를 낳지만 그 오해를 감당할 의지가 그에게는 이미 생겨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왔는지를 인식했다. 실패를 숨기고 체면을 유지하며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기로 했다. 그는 성공을 증명할 필요도 실패를 부정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다. 단지 살아남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었다. 출발 날짜가 정해졌을 때 김성주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기대도 두려움도 동시에 존재했지만 그것들은 명확한 형태를 띠지 않았다. 그는 이 선택이 인생을 바꿀지 아니면 또 다른 막다른 길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다. 다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만은 분명했다. 한국 사회에서 안정은 종종 움직이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그에게 안정은 더 이상 정체와 동일시되지 않았다. 남은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공간은 비어갔다. 비어있는 공간은 불안을 키우는 동시에 결심을 고정시켰다.
그는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공백이 새로운 선택을 담을 여지라고 느꼈다. 이사 전날, 그는 마지막으로 서류와 개인 물품을 점검했다. 이동할 짐은 최소화되었고 남길 것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김성주는 자신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정확히 정의하지 않았다. 정의하는 순간 사회적 기준이 다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선택을 계획이라기보다 이동으로 인식했다. 실패한 위치에서 벗어나 아직 규정되지 않은 위치로 옮겨가는 과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울을 떠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도망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늦게 도착한 성찰에 가까웠다. 이 시점에서 김성준의 삶은 이미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선택은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고 되돌아갈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한 번의 큰 선택은 종종 모든 것을 건다. 김성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성준이 하동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그가 기억하던 장소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며 정제되고 단순화되기 마련이었고, 실제의 하동은 훨씬 더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가족의 땅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그의 소유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랫동안 아무의 책임도 받지 못한 공간이었다. 행정기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컸고 그 간극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였다. 이곳에서의 삶은 보호받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운송 일정과 설치 과정은 사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김성준은 그 모든 과정을 결과 중심으로만 인식했다. 계획은 계획대로 이행되었지만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이전의 어떤 선택보다도 직접적이었다. 오래된 객차는 더 이상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정착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전까지 그것은 가능성의 상징에 가까웠으나 이 순간부터는 현실 그 자체로 존재했다. 사회적 시스템에서 벗어난 물건은 동시에 보호에서도 벗어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객차가 놓인 위치는 과거의 기능을 상실한 철도 흔적이었고 그것은 역사적 맥락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었지만 생활의 관점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았다. 김성준은 이 사실을 과장 없이 인식했다. 그는 편리함이나 안정성을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실망을 관리하려 했다. 그러나 기대를 낮추는 것과 현실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 차이가 그에게 빠르게 드러나고 있었다. 하동에서의 첫날은 선택의 무게를 실감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서울에서의 결정은 개념적이었고 숫자와 서류로 정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모든 조건이 즉각적으로 체감되었다. 객차는 주거 공간으로 전환되기에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흔적이 구조 전반에 남아 있었다. 김성준은 이 상태가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했다. 해결에는 시간과 지속적인 노동이 필요했고 그 과정은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은 그에게 하나의 기준점으로 남게 되었다. 물리적인 불편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은 정서적 압박이었다. 선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인식이 선명해지면서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동시에 표면으로 올라왔다. 아내의 죽음 이후 미뤄두었던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이 한꺼번에 작동했다. 그는 이 감정들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의 필연적 부산물이라는 점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이해와 감당은 동일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김성준은 이곳에서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도 즉각적인 지원 체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고립은 종종 개인의 선택으로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배제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그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동시에 그 보호망도 함께 벗어난 상태였다. 그 이중성은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선택은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되돌려 놓았다.
이 시점에서 김성주는 자신의 판단을 재검토하지 않았다. 재검토는 곧 후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이었고, 후회는 그를 다시 이전의 상태로 끌어당길 수 있었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기보다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허용하는 쪽을 택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빠르게 정리하고 기능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지만 그는 그 규범에서 벗어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 이곳에서는 속도보다 지속이 중요했다. 밤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의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 이 선택은 단기간의 탈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환이라는 점이었다. 객차는 임시 거처가 아니라 그의 삶을 재구성할 중심이 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과정은 의미를 잃게 된다. 그는 이곳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기준으로 삶을 다시 설계해야 했다. 그 인식은 부담이었지만 동시에 방향을 제공했다. 김성주는 이 시점에서 과거를 미화하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삶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었고 하동에서의 삶이 자동으로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이전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이다. 한국 사회는 실패 이후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인색하고 그 공백을 개인의 노력으로 채우기를 요구한다. 그는 그 요구를 더 이상 충족시키려 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적용 가능한 규칙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객차 내부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그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이곳은 이미 여러 차례 버려졌고 임시적으로 점유되었다가 다시 비워진 장소였다. 그것은 관리되지 않은 공간이 반복적으로 소모되는 방식과 닮아 있었다. 김성주는 그 반복을 끝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렇지 않다면 이곳 역시 또 하나의 실패 사례로 남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첫 단계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의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곳을 단순히 견디는 공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기능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 그것은 물리적인 변화 이전의 태도의 변화였다. 그는 자신의 삶을 더 이상 평가 대상이나 비교 대상으로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유지 가능성과 지속성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하동에서의 첫날은 김성준에게 모든 것을 명확히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의 사실만은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 있었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점이었다. 이곳에서의 삶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방향은 설정되었다. 그 방향은 느리고 고립되어 있으며 외부의 인정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방향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성준에게 이 밤은 끝이 아니라 기준이었다. 이후의 모든 판단과 선택은 이 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한국 사회의 속도와 평가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성주는 시간을 분절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하루를 버티는 단위로는 감당이 어려웠고 주나 달이라는 개념은 아직 그에게 너무 멀었다. 대신 해야 할 일들을 기능 단위로 나누었다. 내부 정리, 구조 확인, 위험 요소 제거. 목표는 거창하지 않았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선이 아니라 복원으로 인식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작업이었다. 객차 내부는 장기간 방치의 결과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누군가 머물렀다 떠난 흔적들이 무질서하게 겹쳐 있었고 그것들은 생활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임시 점유의 부산물에 가까웠다. 김성주는 이 공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이해했다. 관리되지 않는 공간은 언제나 임시적 인간관계와 연결되고 그 관계는 책임을 남기지 않는다. 그는 이 패턴을 끊지 않으면 이곳 역시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 전기가 없고 수도가 없으며 외부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제한적이었다. 김성주는 자신이 가진 자원 안에서 최선의 질서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은 종종 결과 중심으로 평가되지만
이곳에서는 과정 자체가 의미를 가졌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공간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감각이 그를 지탱했다. 그는 성취감을 기대하지 않았고 대신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정리는 곧 분류로 이어졌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과 조건부로 활용 가능한 것, 그리고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누었다. 이 분류는 단순히 물건에만 적용되지 않았다. 김성주는 자신의 체력, 집중력, 감정 상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무리하지 않는 것, 하루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 그리고 중단 시점을 스스로 정하는 것. 한국 사회에서 흔히 미덕으로 여겨지는 과도한 인내와 자기 희생은 이곳에서 위험 요소에 가까웠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이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처음에는 압박과 부담으로만 인식되던 객차가 점차 구조와 기능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었다. 감정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판단의 중심에 놓이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따르지도 않았다. 그 균형은 그가 서울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이었다. 정리 과정 중 김성주는 객차 바닥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들려있는 지점을 발견했다. 구조적 결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을 진행했고 그 아래에서 오래된 목재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먼지와 습기로 인해 외형이 손상되어 있었지만 내부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다. 그 존재 자체가 이 공간이 단순한 폐기 대상이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손공구들이 정리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다. 망치, 끌, 줄, 톱, 수평계. 모두 현대적인 장비는 아니었지만 기능적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김성주는 이 도구들이 우연히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곧 인식했다. 상자 내부에 새겨진 이름과 이니셜은 그를 과거로 직접 연결하고 있었다. 조부 김영수의 흔적이었다. 그는 이 발견을 과장된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려 했다. 운명이나 기적이라는 단어는 이 선택의 성격과 맞지 않았다. 그러나 이 도구들이 지닌 상징성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다. 그의 조부는 전후 혼란기 속에서 기술 하나로 가족을 지탱했던 사람이었고 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아남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세대였다. 김성주는 그 사실을 단순한 가족사로만 기억해왔지만 이 순간 그 기억은 현재의 상황과 직접 연결되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노트 한 권도 함께 들어있었다. 종이는 변색되어 있었고 내용은 기술 기록과 생활 메모가 뒤섞인 형태였다. 구조 보강 방법, 습기 대응 방식, 임시 거처 유지에 대한 조언,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태도에 대한 문장들. 과장되지 않은 문장들 속에는 당시의 현실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김성주는 그것을 지침서처럼 읽지 않았다. 다만 이곳에서의 삶이 전례 없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 발견이 자신의 부담을 줄여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조부가 남긴 기록은 미화된 생존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태도에 대한 설명에 가까웠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법, 과시가 아니라 관리. 그 접근 방식은 지금의 김성준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이었다. 이후 그의 작업 방식은 미세하게 달라졌다. 속도를 줄이고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제한했고 다음 날을 위한 여지를 남겼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강조되는 몰입이나 집중 대신 그는 지속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외부에서 보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식이었다. 노동은 점차 감정의 출구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생각이 복잡해질 때마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로 시선을 돌렸다. 해결 가능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하는 습관이 생겼고 그 구분은 그의 정신적 안정에도 기여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의 삶은 긴 호흡을 요구했고 그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김성주는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시간, 그리고 방향성이 존재했다.
그것은 서울에서 잃어버렸던 조합이었다. 그는 여전히 불안했고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이 불확실성이 이전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그는 목표를 확장하지 않았다. 공동체나 장기적인 비전 같은 개념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공간이 더 이상 퇴행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이곳을 견디는 장소로 남기지 않겠다는 결심만을 분명히 했다. 그 결심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김성준에게 노동은 더 이상 생산성의 증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구조화하는 방식이었고 스스로를 다시 신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객차는 여전히 불완전했고 그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 불완전함을 관리할 수 있다는 감각이 그에게 처음으로 안정에 가까운 상태를 제공하고 있었다. 김성준의 존재는 의도하지 않게 주변에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는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았고 관계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동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낯선 변화는 자연스럽게 공유되었다. 오래 방치되어 있던 땅에 사람이 정착했고 그 사람이 일정한 리듬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빠르게 소문으로 전해졌다. 그 소문에는 호기심과 경계가 함께 담겨 있었고 그것은 이 지역 사회의 일반적인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성준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관심은 언제든 판단으로 전환될 수 있고 판단은 다시 거리 두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는 보호와 동시에 규율을 동반한다. 그는 아직 그 규율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다만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지속될 경우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첫 징후는 한 아이의 반복적인 등장으로 나타났다. 박민재라는 이름의 초등학생이었다. 그는 학교가 끝난 이후 일정한 시간대에 김성준의 주변에 머무르기 시작했다. 특별한 요구나 질문 없이 단순한 관심의 형태로 존재했다. 김성준은 이 관심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으려 했다. 아이의 시선에는 판단보다는 호기심이 더 강했고 그것은 성인의 시선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민재의 존재는 김성준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이 누군가에게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인식은 생활의 질서를 더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는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피했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우선시했다. 아이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곧 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어른의 책임은 종종 말보다 태도로 전달된다. 그는 그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곧 민재의 어머니인 최은희의 존재도 인식되었다. 그녀는 지역 내에서 조용히 생활하는 인물이었고 아이의 동선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보호의 연장이었다. 그녀는 김성준의 생활을 즉각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대신 변화를 관찰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 태도는 김성준에게 압박보다는 여지를 제공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시선은 드물었고 그는 그 점을 존중했다. 이후 몇몇 주민들의 관심도 점차 표면화되었다. 그것은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인 확인의 형태였다. 김성준은 그 관심을 경계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한국의 지역 공동체는 외부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일관성과 성실함에는 반응한다. 그는 그 규칙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더욱 과장된 행동을 피했다. 생활은 반복되었고 반복은 신뢰의 기초가 되었다. 어느 시점부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용하지 않는 자재의 전달, 남는 물품에 대한 공유, 필요 이상으로 묻지 않는 도움. 그것들은 모두 조건 없는 지원이라기보다는 공동체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교환에 가까웠다. 김성준은 이 도움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받는 것보다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썼다. 도움은 지속을 전제로 할 때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객차의 성격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이전까지는 개인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점차 주변과의 접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성준은 이 변화를 서두르지 않았다.
공동체적 기능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확장은 오히려 반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공간의 개방성을 높이되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민재는 점차 이 공간에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달되었다. 김성준은 교육이나 지도라는 개념을 의식적으로 피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거나 교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다만 안정적인 노동과 관리의 과정을 유지했고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관찰되도록 두었다. 한국 사회에서 배움은 종종 공식적인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일상 속에서 체득되는 가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최은희는 어느 순간부터 이 공간을 위험 요소로 보지 않게 되었다. 그 판단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태도의 변화로 드러났다. 김성준은 그 변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신뢰는 개인적 판단을 넘어 집단적 태도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는 그 확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이 시점에서 객차는 비공식적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제안이라기보다 반복되는 언급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명칭이었다. 그것은 이 공간이 더 이상 익명의 구조물이 아니라 특정한 기능과 성격을 지닌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김성준은 그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다. 이름은 관계의 시작이자 책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다만 공동체와 충돌하지 않는 위치에 도달했다고 인식했다. 그 차이는 중요했다. 한국 사회에서 소속은 때로 개인의 선택보다 빠르게 강요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 김성준은 자신의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거부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이 시기에 김성준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더 안정된 상태였다. 고립은 줄어들었고 간섭도 없었다. 그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태도의 일관성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공동체의 등장은 그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변화는 분명했다. 생존 중심의 사고에서 유지와 공유의 가능성으로 시야가 확장되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지만 그 과정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차이는 장기적인 지속성을 가능하게 했다. 김성준은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이 선택이 개인적 탈출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의 재설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삶이 실패로 규정되었다면 이곳에서의 삶은 아직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미정의 상태는 불안정했지만 동시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는 그 가능성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이 공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공동체와의 관계도 초기 단계에 불과했다. 그러나 하나의 흐름은 분명히 형성되고 있었다. 김성준은 그 흐름을 조작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려 했다. 관리하고 책임지고 설명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이 지역 사회와 맺는 가장 현실적인 관계 방식이라는 판단이었다. 이 시점에서 김성준은 처음으로 이 선택이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그의 것이었지만 그 삶이 놓인 맥락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결은 그가 떠나온 사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김성준은 이 시기에 이르러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공동체와의 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개인적인 결핍이 더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는 이곳에서의 삶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축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그 공백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회피해온 문제의 결과였다.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직면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김성준과 아들 김민호의 관계는 이혜린이 세상을 떠난 이후 급격히 단절되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병환 기간 동안 아버지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고 느꼈다. 김성준은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 시기에 한 사람을 살리는데 모든 판단과 자원을 집중했고 그 선택이 다른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해와 용서는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설명되지 않은 침묵 속에서 멈춰 있었다. 김성준은 이 문제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방식으로 방치해왔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종종 침묵으로 봉합되고 언젠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미뤄진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침묵은 해결이 아니라 고착이었다. 그리고 그 고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전환점은 우연한 발견에서 비롯되었다. 객차 내부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성경책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이혜린의 필체로 남겨진 편지였다. 완성되지 않은 문장이었고 날짜도 없었다. 그러나 내용은 분명히 아들을 향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점, 희생이 반드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버지를 이해해 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다. 김성준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침묵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방치해왔는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 편지는 김성준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다.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관계의 균열을 감수하고서라도 손을 내밀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었다. 그는 이 선택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아들이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 오히려 상처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 오기 전과 같은 이유로 이번에도 선택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회피는 더 이상 안정적인 전략이 아니었다. 김성준은 편지를 쓰기로 했다. 변명이나 해명이 아닌 사실의 기록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들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고 아들의 감정을 반박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는지를 솔직하게 서술했다. 이곳으로 오게 된 경위, 객차에서의 생활,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에 담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 그는 이 편지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전달하는 매개가 되기를 바랐다. 이 편지를 완성한 이후 그는 곧바로 보내지 않았다. 며칠 동안 그 봉투는 그의 일상 속에 조용히 존재했다. 눈에 띄는 곳에 두었고 매일 그것을 마주했다. 그 존재는 압박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이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라는 인식이 그를 신중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내지 않는 선택이 더 큰 회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그 봉투를 우체국에 맡겼다. 그 순간에도 기대는 없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감각만이 남아 있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불확실성으로 채워졌다. 김성준은 이전과 같은 생활 리듬을 유지하려 했지만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개입하면서 사고의 균형이 흔들렸다. 그는 응답을 상상하지 않으려 했고 결과를 예측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관계의 문제는 구조적 문제와 달리 통제의 영역 밖에 있었다. 그는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며칠이 흘렀다. 공동체의 일상은 계속되었고 객차의 기능도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김성준의 내면에는 지속적인 긴장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는 이 긴장이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관계 회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단계라는 점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관계는 개인의 성취와 무관하게 삶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는 그 중심을 오랫동안 방치해왔고 이제 그 대가를 감당하고 있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민호의 방문은 극적인 장면으로 연출되지 않았고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랜 침묵 이후의 단순한 재접속에 가까웠다. 김성준은 이 만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다. 그러나 이 만남 자체가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었다.
관계는 회복의 선언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의 성립으로 이루어진다. 민호의 존재는 김성준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과했다. 그것은 보호나 지도와 같은 전통적인 역할이 아니라 동등한 성인으로서의 존중이었다. 그는 아들의 선택과 판단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곳에서의 삶이 도피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 그것이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 단계에서 김성준은 처음으로 이 선택이 개인의 생존을 넘어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 그 가능성은 불확실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불안정성을 회피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종종 부담과 의무로만 인식되지만 동시에 개인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통로이기도 하다. 그는 그 통로를 닫지 않기로 했다. 김성준에게 이 시기는 완성의 단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불안정하고 민감한 구간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는 이 불안정함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것은 관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고 그 신호는 이전의 고립 상태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며 이후의 시간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김성준에게 이 마지막 단계는 완성이라기보다 정착에 가까웠다. 삶이 갑자기 안정되거나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무너지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감각이 분명해졌다. 객차는 임시 거처의 성격을 벗어나 기능과 질서를 갖춘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반복과 유지, 그리고 포기의 축적이 만든 결과였다. 그는 이 과정을 성취로 부르지 않았다. 그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라고 인식했다. 하동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불편함을 전제로 했다. 도시의 인프라와 비교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았고 선택의 자유 역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그 제한은 이전과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제약이 외부 구조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이곳에서의 제약은 스스로 선택한 조건의 결과였다. 김성준은 그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통제할 수 없는 환경보다 불편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조건이 그에게는 더 적합했다. 공동체와의 관계는 점차 안정된 형태로 굳어졌다. 특별한 역할이나 직함이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존재는 이 지역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었다. 아이들은 이 공간을 낯설어하지 않았고 어른들은 더 이상 의도를 묻지 않았다. 객차는 단순한 개인 주거지를 넘어 사람들이 잠시 머무르거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김성준은 이 변화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주변의 관용과 시간의 결과였다. 그는 이 공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했다. 상징화는 기대를 낳고 기대는 다시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책이 쌓이고 필요한 도구들이 정리되며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것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구조에 가까웠다. 한국 사회에서 도움은 종종 위계와 조건을 동반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조건이 최소화되었다. 김성준과 김민호의 관계도 급격한 변화를 겪지는 않았다. 화해나 감정의 폭발 같은 장면은 없었고 대신 조용한 동행이 이어졌다. 민호는 이곳에 머무르기도 했고 떠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면서 이 공간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다. 김성준은 그 선택을 존중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머무름을 요구하지 않았고 돌아옴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유지라는 사실을 그는 늦게나마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혜린의 흔적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상실의 상징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그녀가 남긴 기록과 물건들은 김성준에게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선택의 태도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이곳에서의 삶이 그녀를 대신해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되지 않도록 경계했다. 추모는 과시가 아니라 지속이라는 점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공간은 외부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역 학교와 작은 단체들이 방문을 요청했고 김성준은 그 요청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곳을 교육의 장이나 성공 사례로 포장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실패 이후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남기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만들지 않았고 대신 선택의 결과를 그대로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국 사회가 실패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실패는 종종 개인의 결함으로 환원되며 빠른 회복과 재도전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모든 실패가 즉각적인 반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실패는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며 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 김성준은 자신의 삶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사회의 중심으로 복고시키려 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부에서 작동하는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다. 주변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대신 재정의의 여지가 크다. 이곳에서 그는 생산성과 효율성보다 유지와 책임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주류 가치와는 다른 선택이었지만 그에게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식이었다. 객차 앞에 세워진 작은 표식은 그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표식에는 화려한 문구나 선언이 담겨 있지 않았다. 다만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라는 의미만이 담겨 있었다. 김성준은 이 문구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해석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각자의 맥락에서 각자의 속도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이는 삶의 방향을 잃은 상태였고 어떤 이는 단순히 쉬어갈 곳을 찾고 있었다. 김성준은 그 이유들을 분류하지 않았다. 이유를 설명해야만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또 다른 배제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곳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신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반복은 이전과 달리 소모적이지 않았다. 유지해야 할 것과 포기해도 되는 것이 명확해졌고 그 구분은 삶의 부담을 줄였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가능성을 붙잡지 않았고 대신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선택을 이어갔다. 그것은 욕심을 줄인 결과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결과였다. 김성준은 이곳에서 완전한 답을 얻지 못했다. 삶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불확실성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았다. 불확실성은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상태였고 그 상태는 변화의 전제가 될 수 있었다. 그는 그 전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이야기에는 극적인 반전이나 영웅적인 결말이 없다. 김성준은 여전히 평범한 중년 남성이며 그의 삶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소모하는 구조 안에 있지 않았다. 그는 실패를 지운 것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의 형태를 찾았다. 그 선택은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의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멈춰 서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김성준의 선택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더라도 무엇을 남길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시작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는 그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은 더 이상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한 사람의 삶과 선택을 함께 따라와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성공이나 극적인 기적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상실과 좌절 이후에도 삶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끝이라고 여기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스스로를 단정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전히 우리 손에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비교를 멈추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다시 정리하는 것 또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작은 책임, 꾸준한 유지, 그리고 타인과의 조용한 연결이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채널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감 표시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느낀 점을 한 줄이라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 전해질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